안녕하십니까, 홍기빈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3장에 가면은 이제 비엔나로 아까 말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동적 독재 정권이 들어선 호르티 정권의 헝가리를 피해서 폴라니가 이제 비엔나로 이제 망명 겸 요양 겸 해서 몸에 병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옵니다. 그래서 1919년 말부터 이제 여름부터 이제 쭉 이제 폴라니의 비엔나 시절이 열리게 돼요. 여기서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요 당시에 비엔나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사상사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정치적 차원인데요. 우선 사상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1930년대 비엔나라고 비인이라고 하는 곳은 참 저도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누굽니까 영화 감독 우디 알렌 영화 중에 보니까는 파리에 1890년대 파리 이런 데로 되돌아오는 게 나오는데, 저는 파리는 잘 모르겠고 1930년대 비엔나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칼 쇼르츠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기말 비엔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벌써 그러니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말년에,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제국 말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비엔나가 얼마나 화려한 어떤 지적인 분위기였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도 있는데 1930년대라고 하는 이 비엔나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때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비엔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도시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은 서울의 한 4분의 1쯤 되려나? 별로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지리적으로는. 그 도시 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상가들이 다 몰려 있어서 카페마다 밖에서 술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참 놀랍습니다. 몇 명만 제가 그냥 이름만 쭉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거기 있었고, 프로이트하고 함께 작업하던 막스 아들러나 칼 융도 거기 있었습니다. 시간은 좀 있었지만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칼 포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경제학, 말할 것도 없이 경제학이 이후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는 하이에크라든가 미제스 같은 사람들 거기 있었고, 이 사람들 자체가 아예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한스 켈센이라고 하는 실증주의 법 철학의 최고의 거장이 있죠.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제자이자 이후 20세기 정치 철학의 가장 위대한 거장이 되는 에릭 페겔린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철학 유파가 있죠. 그거 관계한 카르나비라든가 이 논리 실증주의 철학자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했었던 비엔나 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죠. 철학으로서. 갑자기 또 이게 말을 하려니까 또 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만 이게 합쳐도, 그리고 거기 이 사람들이 혼자였겠습니까? 거기 같이 몰쳐다니던 세미나 하던 사람들,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하면은 이게 각각이 다 한 부대였을 텐데, 이런 지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곳이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칼폴라니도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사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높았던 곳이다. 근데 결함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에릭 페겔린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회고했던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비엔나에서 쭉 공부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한 1, 2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미국의 자유로운 지적 기풍이나 이런 거에 비유하면은 오스트리아 쬐끄만 비엔나 도시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비엔나 커피나 마시면서, 물론 이건 제 드립입니다만, 비엔나 커피나 드립 치면서 그 다음 똑같은 주제,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물고 싸우는 거에 질릴 대로 질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또 연역이 오래된 동네고, 그러니까 또 좀 지적인 편협함이나 이런 어떤 바이어스 같은 것들은 있었겠지만은 모였던 사람들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던 셈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른바 붉은 비엔나, 레드 비엔나라고 부르는 사태였는데, 오스트리아에 사회민주당이 있었죠. 오스트리아에 공산당이 나옵니다만은, 오스트리아 공산당은, 죄송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의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헝가리에서도 그랬고 나눠지는데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특이하게 어느 쪽에도 서지를 않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도 아니고 볼셰비키를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은 중간 입장이다 그래서 이쪽은 제2인터내셔널이었고 이쪽은 제3인터내셔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해리포터다. 그래서 2.5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지하철역 병문으로 빠져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2.5인터내셔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들은 혁명을 원한다. 혁명을 원하고 자본주의 질서를 때려 부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공산주의자와 같은데 그런데 공산주의처럼 그 소비에트를 만들거나 급진적인 혁명을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슬로우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몇 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혁명은 혁명인데 하여튼 무지하게 느리게 걸리는 혁명을 하겠다. 슬로우 푸드로 먹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비에트라든가 이런 노선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 일은 하지는 않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노동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의회 민주주의 정당인 거예요. 이런 정당이 있으니까 이 정당은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급진적인 성격도 강하고 의회 민주주의 성격도 있으니까 당이 찢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그대로 남게 되고요. 오스트로 막시즘이라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식 막스주의라고 아주 독특한 입장으로 사회주의 운동사에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 정부는 장악하는데 실패해요.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칼 레너라고 하는 여기 3인당의 법학자가 초대 대통령이 되긴 합니다만 중앙 정부를 잡는 데는 실패하는데 오스트리아 3인당이 확실하게 장악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이 비엔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물론 뭐 비엔나만 있는 건 아니고 아래에 보면 무슨 이게 다른 도시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오스트리아 하면 비엔나입니다. 핵심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시 정부를 사회민주당이 장악하니까 여기서부터 뭘 시작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이른바 느린 혁명 있죠? 뭐 폭력적으로 순식간에 하는 혁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법과 질서와 절차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급진적 개혁들을 한번 마음껏 해보자라고 하는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레드 비엔나였었어요. 그래서 레드 비엔나는 혁명이 있었던 곳은 아니고 소비에트가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은 만들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가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실험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비엔나를 한번 가시보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저기 마르크스 호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늪지대였는데 모기들이 창궐하던 데를 갖다가 땅을 메꿔 놓은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집이 없었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레드 비엔나 정권이 뭘 했냐면 노동자 조직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을 같이 설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었느냐? 시정부는 땅을 내고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노동자 조직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디에다가 공동 샤워실을 둘 건지 빨래는 어디서 할 건지 같은 것들 함께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이 정말 살기 좋은 가장 최대한 살기 좋은 그런 공동주택을 같이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엔나 부분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보면은 그때 지은 공동 목욕장이나 공동 빨래터가 지금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상당히 노동자들의 생활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겠나 그런 추측은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본 게 아니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어떤 생활 조건의 개선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임금이라든가 뭐 노동 조건의 개선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레드 비엔나 정권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는 각종 복지와 맞물린 문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이 끝나고 여가 시간 일단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여가 시간이 남잖아요. 이때 또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시간이 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있죠. 10,000원에 4캔, 그래서 20,000원에 8캔, 30,000원에 12캔,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회민주주의 이상대로 노동자들이 여가 시간을 굉장히 생산적이고 아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스키 서클, 스키 같은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셰익스피어를 읽는 문화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스포츠라든가 문화, 교양 이런 데서 굉장히 풍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폴라니가 봤었던 노동자 계급의 문화였었던 거예요. 1920년대 레드 비엔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방법이 실현이 된다면은 노동자들이 비록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존재라 하더라도 얼마나 풍부하고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의 표준적인 규범 같은 걸로 폴라니에게는 각인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폴라니가 30년대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런 게 노동자 계급의 문화였단 말인가를 보고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쌩얼굴이었단 말인가 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게 거대한 전환을 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 레드 비엔나의 두 번째 특징, 비엔나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가장 급진적인 도시였다라고 해도, 모스크바 다음으로 급진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리버럴하고 급진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소비에트하고 다른 점은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시절을 행복한 도시에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을 보면 흥미로운 게 11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폴라니가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였으니까 와서 좀 쫄지 않았을까, 뭐 압도당하지 않았을까?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116페이지에 보니까 폴라니는 미인의 정치적 지적 풍경에 실망했다. 이 도시는 공격적이고 황량한 소금 사막이었다. 막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당 일에만 매달렸고, 카를 크라우스와 라이너 마리에 릴케 같은 문인들은 자신의 지평을 간단히 넘어선 야시 같은 사람에 비하면 소인족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뭐 야시, 오시카르 야시, 그 정당의 당 대표였던 그 사람 얘기하는 건데, 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헝가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한 그 지성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소인족이라니요. 이 카를 크라우스나 마리아 릴케를 소인족이라니요. 릴케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시의 성인같이 여겨졌던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카를 크라우스라는 사람은 이 풍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레제 드라마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희곡인데 실제 연극에서 상연하는 게 아니라 낭독을 목표로 쓰여지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레제 드라마를 많이 썼던 사람인데 아주 열렬한 그 반전주의자였고 진보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비엔나에서 이 정치 풍자를 하는 아주 지독하게 공격적인 그 레제 드라마를 써서 이 사람이 한번 낭독을 시작하면 6시간쯤 걸렸다고 하는데 꽉꽉 찼었대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소인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닌데 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평가가 맞는지는 떠나가지고 폴라니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런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이렇게 뭐 압도됐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지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라고 여기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죠, 영국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잡지죠. 그 1840년대, 그러니까 막스도 맨날 보던 잡지가 그건데,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있다면은 오스트리아에는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라는 잡지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그 경제 신문이었다고 그래요.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라는 잡지가. 여기서 1924년부터 국제문제 전문 편집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잡지를 이끕니다. 이런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 사상적 전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